지난 3월 7일 이제 일본이 이제 새로 개발한 H3 로켓이 이제 발사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발사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 그래요? 지난 3월 7일 날 이제 발사를 했는데 네. 5분 15초 이후에 이제 원래는 2단 로켓이 점화돼 가지고 네. 이제 16분 정도 지나면 675km 상공에다가 위성을 딱 올려놔야 되는데 1단은 제대로 올라갔는데 2단이 점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상 통제소에서 자폭 신호를 보냈죠. 아, 자폭을 2단 분리가 안 되고. 그렇죠. 2단이 점화가 돼서 이렇게 딱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안 돼 버리니까 그 자폭을 아, 그럼 시켜가지고. 자폭을 시켜요? 예, 왜냐면은 통째로 떨어지면 아, 그 잘못하면 어디로 잘못하면 갈지 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져야 중간에 떨어지면서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10시 37분에 발사를 했는데 10시 52분, 그러니까 15분 후에 결국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폭 명령으로 이제 폭발을 시켰습니다.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흥미로운 이야기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십니까? 어떤 얘기 할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나라.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옆나라 얘기시군요. 예, 옆나라. 네. 옆나라 하면 우리 옆나라가 몇 나라 있죠, 보면. 한 두세 나라 있죠. 예, 두세 나라 중에서 이제 바다 건너 네. 섬나라,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시는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3월 7일 이제 일본이 이제 새로 개발한 H3 로켓이 이제 발사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발사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고흥 남쪽 끝에 네네네. 이제 외나라도에 이제 보면은 우주센터가 있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고시마 현에 이제 보면 저 남쪽 끝에 다네가시마라는 곳에 이제 우주센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현재 항우연이 하다가 항공우주청을 만든다 그러는데 일본은 이제 일본판 나사라고 하는 작사라는 곳에서 이름이 작사예요? 네, 작사. JAXA입니다. 작사라는 곳에서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사를 했어요. 지난 3월 7일 날 이제 발사를 했는데 네. 5분 15초 이후에 이제 원래는 2단 로켓이 점화돼 가지고 이제 16분 정도 지나면 675km 상공에다가 위성을 딱 올려놔야 되는데 1단은 제대로 올라갔는데 2단이 점화가 안 됐어요.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상 통제소에서 자폭 신호를 보냈죠. 아, 자폭을 그러니까 2단 분리가 안 되고. 그렇죠. 2단이 점화가 돼서 이렇게 딱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버리니까 이제 그 자폭을 아, 그럼 시켜가지고. 자폭을 시켜요? 예, 왜냐면은 통째로 떨어지면 아, 그 잘못하면 어디로 갈지 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져야 중간에 떨어지면서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10시 37분에 발사를 했는데 10시 52분, 그러니까 15분 후에 결국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폭 명령으로 이제 폭발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H3 로켓은 지난 2월 17일 날 발사 예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발사한다고 일본에서도 되게 크게 중계 방송을 하고 했는데 발사 직전에 이제 카운트다운 몇 초 안 남겨놓고 네. 갑자기 이제 긴급 정지가 됐죠. 뭔가 오류 신호가 떠가지고 그래서 발사를 중단하고 네. 문제를 찾아보니까 뭐 일단 제어 장치에 이제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수리를 했다라고 네, 해서 네. 이제 이번에 발사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H3 뭐 로켓이라는 거는 뭐 쏘면 잘 올라가면 좋지만 중간에 터지는 것도 많고 못 올라가는 것도 많긴 한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H3 로켓에 대해서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스텝이 꼬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H3라고 하니까 당연히 H1, 2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이제 로켓, 액체 로켓, 고체 로켓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뭐 미국, 러시아보다는 못하지만 일본도 우주 강국이죠. 우주 강국이죠.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정지 궤도에 위성을 올린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체 로켓으로. 아, 그래요? 예. 아, 정지궤 들어가면 36,500km. 아, 거기에 올린 아주 예. 고궤도. 그렇죠. 그러려면 아주 힘이 센 로켓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지금 나로나 이런 쪽에서 쏘는 거는 주로 저궤도. 지구를 이제 계속 뱅글뱅글 바쁘게 도는 이제 이런 궤도고. 그럼 미국, 러시아 말고 일본이에요? 일본이 세 번째였어요. 자체 개발 로켓으로 이제 쏘아 올린 것은. 네. 중국보다도 앞서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까지 일본이 사용하고 있던 최신의 로켓이 이제 H2
A 또는 H2B라고 부르는 H2 시리즈였습니다. H2 시리즈는 상당히 이제 안정성이 높은 로켓이에요. 그동안에 54번인가 발사를 했는데 단 한 번 빼고 나면 다 성공을 했었으니까 예, 아주 안정성 하나는 네, 확실한 네,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쏠 때마다 너무 비싸요. 비용이? 네.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한 번 발사할 때 이제 100억엔 정도 들어가요. 100억엔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1000억 정도 되는 가까이,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1000억이 요즘 국제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싼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H2AB 로켓을 쫙 분석을 해가지고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코스트 리덕션을 해보자. 네네. 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쭉쭉쭉 빼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H3라고 붙여서 목표 50억엔입니다. 반값으로. 반값 로켓. 예, 반값 로켓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쓰던 H2 로켓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H2 로켓은 이제 힘이 센 정지 궤도까지 위성을 발사하는 목적으로 만든 액체 연료 로켓입니다. 그래서 뭐 정프로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지 궤도라고 그러면은 36,500km 상공에서 지구랑 같이 이제 속도 회전하다 보니까 자전 속도랑 같이. 그렇죠. 지구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똑같이 있는 것 같죠. 네네네. 예,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에다 올려놓는 게 네. 이제 H2 로켓이었는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H2 로켓은 아주 안정적인 이제 로켓인데 네. 거의 실패를 하지 않고 잘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오. 예,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일본 자체 개발로 해서 다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낸 이제 로켓인 거죠.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선? 일본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 네. 비싸요. 콘을 담아가지고 만들잖아요. 일본 친구들은 막 콘을 담아서 나사를 조이고 막 콘을 담아서 자르고 막 하니까 비싸요. 너무 고가예요.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로켓이라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무슨 전략적인 안보적인 목적을 위해서 쏘는 것도 있지만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야 이제 개발비를 뽑는데 너무 이제 비싸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 거의 수주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일본에서는 잘 쌓아 올렸지만 네, 일본 자체 무슨 통신위성, 그다음에 그 기상위성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쏘아 올리고 있는데 딴 나라에서 이렇게 외주 주고 이런 못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한번 되게 덤핑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싸게 해줄게. 정말 싸게, 예, 정말 싸게 해서 우리나라 아리랑 3호가 일본 로켓으로 갔어요. 예, 이 H2 로켓으로 해가지고 올라갔었죠. 보면은 원래 H2 시리즈, 그러니까 H2 일본 애니메이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초호기죠, 초호기. 초호기. 초호기? 예, 처음 만드는 시리즈. 그 초호기라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H2를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는 정말 100% 다 메이드 인 재팬으로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 H2A, H2B, B로 가면서 이제 수입해서 좀 될 만한 것들,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수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맘먹고 만들면 만들 수는 있으나 그렇죠. 싸게 만드는 거 갖고 온.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100억엔에 달하는 비용을 낮춰야 된다. 네. 그러면 경쟁자가 누구냐? 경쟁자는 미국의 스페이스X. 네,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가 한 번 발사할 때 뭐 좀 차이는 나지만 어쨌거나 통상적으로 이제 60억엔 한 600억 원 정도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싸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50억엔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이 H3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추력이 우리 누리호보다 한 2배쯤 이제 셉니다. 전체 그 파워로만 보면 이제 우리 누리호랑 비슷해요. 우리 누리호는 이제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가지고 그 추력을 2,940이라고 하는 추력을 만들어내면 여기는 한 2,900 정도 되는데 이제 엔진 2개 정도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누리호 엔진보다 더 크다. 한 2배쯤 큰 엔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보면. 이거 이제 제트 엔진 같은 거예요? 로켓이니까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 차이 아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비슷하다고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제트 엔진은 우리 여객기, 전투기 이런 게 제트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를 엄청 빨리 빨아들여서 그렇죠. 그걸로 이제 연료만 태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는 우리가 뭐 여객기나 전투기 안에는 대부분 연료만 가득 들어 있죠. 연료를 태울 뭐 공기라든지 산화제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공기는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제트 엔진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 로켓 엔진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 안에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뭐 안 쓰거나 못 쓰거나 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죠. 산소가 없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불을 떼려면 뭔가 태우려고 그러면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까지 넣어줘야 돼요. 몽땅 같이 갖고 있는 게 로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로켓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네. 예.
근데 군산 무기 중에서 보면은 그냥 대기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로켓 엔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트 엔진이 아니고. 그거는 왜 그래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에서 개발했던 이제 대한 미사일인 액조세 미사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바다를 스치듯이 날아다녀요. 시 스키밍이라고 그러는데 뭐 바다 해수면으로부터 한 2m? 그래서 3m 사이로 막 날아다녀요. 네. 엄청 낮게 날아다니죠. 네. 낮게 달릴수록 상대방이 봤을 때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밖에 탐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유리한데 이 2, 3m라는 거는 파도 한 번 빵 치면은 물에 젖고. 예, 항상 그 대기가 이제 수분하고 막 같이 섞여 있으니까 거기 공기를 빨아들이면은 잘못하면 추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하려고 제트 엔진을 이제 탑재를 한 거죠. 로켓 엔진을. 로켓 엔진을. 예. 그래서 연료 플러스 산소까지. 그렇죠. 산화제까지 같이 탑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조세 같은 경우는 미국제 하푼이나 이런 미사일에 비해서 사정거리가 짧아요. 연료. 그렇죠. 칸에... 같은 칸에 누구는 연료를 100%꽉 채워가지고 밖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가는데 산소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같이 산화제까지 태워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짧아지는 거죠. 네. H3 로켓의 1단 로켓은 LE9이라고 하는 그 엔진인데 그 액체 산소, 그다음에 액체 수소 를 연료로 쓰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케로신이라고 하는 케로신? 예, 등유 계열. 우리 이제 등유 있죠, 등유. 예, 등유 계열의 보일러에 뜨는 게 등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제하고 조금 이제 더 밀도를 높여가지고 만드는 게 케로신이에요. 네. 케로신인데 일본의 H3 LE9 엔진 같은 경우는 액체 산소 그리고 액체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 엔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페이스 셔틀이 이제 수소 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엔진 가격이 사실 되게 비싸죠. 그렇겠죠. 자동차도 엔진 가격이 제일 비싸고 로켓도 이제 엔진 가격이 제일 비싼데 그래서 엔진 가격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부품 수를 줄이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아니면 크게 한 번으로 찍어내면 낮출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전략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사용되던 복잡한 2단 연소 방식에서 이제 뭐 익스펜더 블리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좀 단순화된 이 방식으로 그 효율화를 이제 꾀한 거죠 보면은. 그게 이제 H3예요. H3의 1단 엔진, LE9 이제 엔진이라는 거죠. 우주로 가는 로켓 개발의 이제 90%는 이 엔진 개발입니다. 엔진만 있으면 사실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엔진만 개발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쉬워요. 동체 이런 건 뭐 그냥 상대적으로 쉽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H3에 들어가는 LE9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서 예, 꽤 오랫동안 이제 연구 개발을 했던 거죠. 예, 2단 발사체도 이제 액체 로켓 주로 이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H3 로켓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가 돼서 민간 개발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개발하면 정부기관 이런 데서 개발하면 이제 비싸진다. 세워라 내워라.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이제 2007년에 원래 작사라고 하는 일본 우주항공국에서 이제 개발을 하다가 그 일체를 다 이제 민간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 알아서 개발하고 이제 알아서 발사해라라는 형태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왜 넘겼냐면 비용 절감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제 원래 정부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개량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종다양하던 모델들을 이제 한 두 가지로 단촐하게 줄이고 정부는 일본 정부는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를 보장해 줍니다. 일단 잘 만들면 우리가 저 해줄게. 그렇죠.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는 발사를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잖아. 그러면 이제 계속 개발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 H3 로켓은 2020년에 이제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로켓 엔진 개발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제 2년 이상 늦어진 상태였죠. 예. 그 천신만고 끝에 개발을 해서 이번에 이제 발사를 딱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골치 아파진 게 1단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뭔가 새로 만든 로켓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를 찾으면 되는데 이번에 문제는 2단 로켓 그러니까 그 전에 H2에서부터 쓰던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몇 년 동안 검증된 엔진이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H3 로켓에는 새로 적용된 엔진이 1단에만 있고 그렇죠. 2단은 예전 쓰던 H2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여기서 점화가 안 된 거예요. 그동안 잘 올라갔는데 이게 왜 안 됐지? 우리도 이제 가전제품이 맨날 항상 고장나 있으면 차라리 뭐 고쳐달라고 하든지 뭐 문제를 보는데 AS 부르면 꼭 아저씨 앞에만 오면 멀쩡해지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좀 골치를 앓고 있는 거죠. 예. 그동안 잘 되는데 왜 갑자기 안 됐지?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더 뜯어봐야 될 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네네. 예. 어쨌든 뭐 1단과 연결된 무엇이 이제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예. 어딘가 뭔가 이제 엉뚱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제작 과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뭐 미스가 있을 수도 모르는데 예. 어떻든 간에 이제 원인 규명을 이제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있던 스케줄들이 조금씩 밀리는 거군요. 원인 규명이 빨리 되면 조금씩 밀리는 거고 원인 규명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밀리는 거죠. 다시 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줄줄이 밀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판 GPS라고 하는 비츠비키라고 하는 네. 이 일본 자체적으로 구성한 이제 GPS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몇 년 후에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쏜 GPS는 전 지구적으로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예, 이런 컨셉으로 이제 하는데 벌써 4개가 올라가 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5호기부터 7호기까지 3대를 지금 연달아 쏘아야 되는데 이번 H3 로켓이 이제 이렇게 폭발하면서 좀 어려워졌던 거죠, 보면. GPS 위성도 고고도죠? 아닙니다. GPS 위성은 저궤도입니다. 예. 저궤도예요? 예, 왜냐면 그래야지 저희 핸드폰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아주 약한 예, 출력으로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쏴야 됩니다. 예, 추락하고 쏘고, 추락하고 쏘고. 계속 추락해요? 예,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내려오면은 이제 다시 또 쏘아야 되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GPS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이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네. 라고 했을 때 일본이 그럼 너희들은 뭘로 기여할래? 라고 할 때 우리 H3 로켓으로 뭐 필요한 물건들 쏘아 올릴게. 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성, 뭐 달 이런 계획 때 일본이 이제 내세우는 게 H3 로켓이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당장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 ISS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건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자 보급을 할 때 일정 부분 H2B 로켓을 활용을 했었는데 H3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여기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일본의 우주 계획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좀 틀어지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원래 로켓이라는 게 이제 무기 미사일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뭐 어쨌든 2차 대전 전범국인데. 네네. 이렇게 개발하도록 미국이나 이런 데서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 기준으로 보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또 드라마가 있습니까? 또 드라마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기와 관련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싸그리 이제 못하겠죠. 금지됐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제 실업자가 되고 아니면 이제 직업을 바꾸든지 회사도 뭐 업종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든 간에 그 뭔가 우주 밖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일본 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뭐라도 해보자. 뭔가 쏘는 물건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컨트롤하는지 이런 거를 알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더 큰 걸 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1950년대 들어서 이제 일본의 동경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교의 학생들, 그다음에 일부 교수님들이 정말 이제 아마추어 수준의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로켓이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쏘아 올렸던 뭐 V2 로켓이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쭉 모아서 1955년에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펜슬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펜슬 로켓. 예, 길이 23cm, 무게 186kg이 아니고 186g. 186g? 네, 우리 핸드폰. 그러네, 이 정도네. 네, 그 정도 무게의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 올립니다. 너무 작아서 정말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으면 몇 개씩 쭉 있어요. 장난감도 아니고 옛날에 무슨 신기전이냐. 거의 뭐 장난감 수준. 네, 장난감 수준인데 이게 그래도 이걸 쏘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쏘아 올리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똑바로 가나 안 가나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송출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고도가 몇 미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장비들도 개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장난감 같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제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 친구들이 하는 아마추어 수준보다도 못한 로켓인데 일본 친구들은 이제 이걸 꾸준하게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을 갖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1956년, 66년에 이제 카파 람다라는 이름의 과학 로켓을 발사하는데 성공을 해요. 꽤 규모가 이제 있는. 점점 금방 발전했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떻든 간에 무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스케일업 하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좀 쉬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10년 만에 람다 로켓이라는 것까지 개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기초 과학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뭐 그래도 어떻든 간에 전쟁해서 몇 년 동안 했던 그 가닥이 어디 안 가는 거죠. 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66년에 람다 로켓 정도까지 개발을 딱 하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뭐가 신경이 쓰이냐면 이러다가 정말 혼자서 독자 개발 예, 막 해서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꽤 잠재력이 많은 나라인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통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이제 큰 미끼를 던져요. 미끼. 예, 미끼를 던져요. 네. 미국과 우주 개발에 관한 협력 방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서를 체결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미국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던 네. 첨단 로켓인 델타 로켓과 관련된 이제 기술을 일본에 제공해주겠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돈을 내면 우리가 그 기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기술을 제공을 해줘요. 예, 제공을 해주겠다. 라고 간 거죠. 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일본은 미국한테 특혜를 받았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기술이 확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또 일본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목줄이 죄어진. 기술이 종속되는. 그렇죠. 일본 정치인들이 이제 뭘 잘 모르고 그냥 체결해버린 거다.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놔뒀으면 일본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풍성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도들을 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미국이 훨씬 그럴싸한 거를 준다고 덥석 그거를 문 까닭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 트랙으로밖에 이제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아마 미국의 감시도 계속 받게 되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기술 제휴라는 거는 결국 다 같이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일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본이 뭔가 독자적인 거를 개발을 할 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제공한 척하면서 통제 범위에 둔 게 몇 번 있어요. 예, 뭐 일본의 이제 F2 그 전투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독자 개발하다가 뭐 미국이 좀 제휴해 도와주는 식으로 그래요? 하면서 이제 기술도 엿보고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 미국이 제공해준 델타 기술의 로켓을 이제 활용을 해서 1975년에 이제 일본은 N1 로켓이라는 이제 대형 로켓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거를 가지고 정지궤도에 위성을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75년에. 이야, 진짜 이르네. 빠르네. 그러니까 정말 75년에 정지궤도에 위성을 올린 일본, 그때 75년에 대한민국 생각해 보면 격차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와, 진짜 그러네요. 아직도 우린 정지궤도 못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75년에 올렸다고요? 75년에 올린 거죠. 일본이 이때 한참 막 잘 나갈 때기도 했죠. 70년대 70년대 중반 이제 정말 이제 막 공업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전 제품들 막 세계로 이제 정말 뻗어 나가기 시작하던 본격적으로 나가던 그런 시기였고 네네. 어떻든 대형 로켓을 이제 개발하는 그 경험을 하니까 1986년에 H1 그리고 1994년에 H2라는 로켓으로 이제 더 큰 로켓을 만드는데 이제 성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1, H2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체적인 발사 능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춘 나라다라고 네네. 그래서 일본은 되게 자부심이 이제 높았습니다. 이때 뭐 80년대 뭐 90년대 초까지는 또 워낙 일본이 버블이라 네. 뭐 돈 좀 쓰는 거 뭐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썼겠구만요. 이때는. 그렇죠. 막 썼고 그 다음에 미국보다 더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로켓을 만든다라는 이제 이런 목표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세계를 리드하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시간이 이제 한 20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위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크고 비싼 위성, 최첨단 위성들을 쏘아올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어요. 위성이 점점 복잡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네. 위성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힘이 센 대형 로켓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대형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 요 소수의 몇몇 나라들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네네. 아주 작은 시장을 가지고 몇 나라들이 나눠 먹는 이제 이런 구조였는데 이 IT 기술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이 위성 시장이 완전히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이제 크고 비싼 놈이 아니고 네. 싸고 작은 놈들을 많이 쏘아올리는 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통신위성이다. 그러면 저 정지궤도에 큰 위성 하나 딱 올려서 네. 이제 한 10년 쓰겠다.
라고 올리면 지금은 뭐 스타링크처럼 이제 정말 한 요만한 손바닥보다 좀 더 큰 뭐 이런 작은 로봇 그 위성들을 쫙 올려가지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이 바빠집니다. 로켓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올리면 10년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별로 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낮은 궤도에 많이 올리니까 떨어지면 또 올리고 떨어지면 또 올리고 이제 다양한 로켓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위성 발사 로켓 발사 횟수가 2011년 이후에 10년 사이에 14배가 증가합니다. 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단순 발사 횟수를 기준으로 해보면 확 넓어지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쯤이나 이 발사될 것 같아요? 로켓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로켓 발사? 예, 우주에 위성을 발사하는. 예. 뭐 소식은 뭐 잘 안 들리니까 예. 1년에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정도. 서너 번 가지고는 너무 적게 쓰셨다. 아, 그래요? 예, 그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한 20, 30번 쏩니까? 그거에 한 10배쯤 됩니다. 200-300번을 쏴요? 1년에 작년 2022년 같은 경우가 186번. 그러니까 올라간 위성 하나 기준이 아니요, 아니고 예. 로켓 기준으로. 로켓 기준으로. 왜냐하면 로켓이 하나만 쭉 올라가지고 버스에서 이제 승객 내려주듯이 여러 위성들을 쭉쭉 내려주니까 일단은 그 발사되는 로켓 기준으로 186번이요? 예, 186번.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쏜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게 많이 쏴요? 예, 생각보다 훨씬 많이 쏩니다. 2021년, 그러니까 네. 2년 전에는 141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 30% 이제 증가한 거죠, 보면은. 예. 그 정도로 수요가 있어요? 예, 로켓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180회 정도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쐈냐?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쐈냐? 미국이겠죠.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 같은 미국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사 건수로 따지면 중국이 1등이에요. 아, 로켓 발사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예, 중국에 이제 장정 로켓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장정 로켓 같은 경우도 성능이 되게 좋아요. 정말 터프한데 되게 튼튼하고 발사 신뢰도가 매우 높은. 실패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미국이 처음에 이제 중국과 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 가서 들여다보고 기절할 뻔한 게 이 장정 로켓이거든요. 아, 그래요? 미국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클린룸 아주 이렇게 잘 깨끗하게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곳에서 만들어서 쏘아도 실패할까 말까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냥 먼지구덩이에서 만들어서 사막에서 쏘는데 올라가요. 예. 아, 그래요? 예, 상당히 터프한데 근데 오히려 발사 성공률은 매우 높은.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장정 로켓이 이제 총 64번 이제 발사됐었어요. 네. 예. 작년에만? 작년에만 64번이요? 64번. 전체 180번 중에 64번이면 거의 뭐 3분의 1 담당한 거죠. 대부분 다 이제 중국 자체 수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계속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장정 로켓은 해외 비즈니스에 잘 성공을 못 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맞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쏘려고 보면 중국 로켓에 실어 보내면 제일 싸요. 그래서 근데... 중국이랑 계약을 체결했다가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위성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성을 보내면 로켓 쏠 때는 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돼요. 무게가 어떤지 특성이 어떤지 이런 걸 알아야 정확하게 조정을 해서 쏘니까. 근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최첨단 미제 부품들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쏘는 거죠. 중국의 어떤 우주 개발과 관련된 수요는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 장정 로켓이 64번. 그 다음에 스페이스 X가 이제 61번. 61번. 예. 그러니까 단일 로켓으로 보면 장정 로켓이 1등. 그 다음에 스페이스X의 팔콘 로켓이 그 2등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 뭐 궤도 저궤도 같은 데는 뭐 빈자리 별로 없겠네. 빽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주 쓰레기 뭐 이런 이야기 항상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소유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21번 이제 발사를 했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그 전보다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중국 장정 로켓을 빼면 스페이스X가 독주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30년쯤 되면 전체 이 위성 1년에 쏘아 올리는 위성 개수는 한 5,000기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와요. 5,000기. 예.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 작은 위성 같은 경우는 한 15개, 20개씩 이렇게 쭉 쏘니까. 예. 발사 횟수가 그러면은 이제 뭐 200번, 250번 뭐 이렇게 이제 300번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위성들끼리 나중에 진짜 부딪히는 일도 종종 생기겠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노라드나 북미 방공사령부나 이런 데서는 정밀하게 추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보를 발령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자기 뭐 엄한 쓰레기가 날라온다든지 파편이 날라온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비싼 연료를 써서 궤도를 네. 조종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 이 우주 시장은 이제 스페이스X가 뭐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중국은 이제 중국이 또 예, 자체적으로.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2022년에만 52번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쏜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예, 매주 쏩니다. 그러니까 무슨 버스예요. 주 1회. 예. 가서 이제 인공위성 또 다 토해내고 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자랑하던 이제 H2AB 로켓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53번 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53번 쏘는 로켓, 10년 동안에 53번 쏘는 로켓 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스페이스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더 큰 로또를 맞은 거죠. 왜냐하면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 펠콘 로켓이나 소유주 로켓이나 비슷했거든요. 예, 러시아 게 되게 쌌어요. 싸고 신뢰도가 높았는데 러시아 이제 소유주 로켓을 이제 쓰는 게 많이 지금 자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X가 더 큰 시장을 네. 점유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동안에 로켓 시장을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던 유럽의 아리안, 그다음에 일본의 뭐 H2 이런 로켓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이제 많이 느끼는 거죠. 비용을 낮춰야 되고 파워는 높여야 되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많이 해요. 옛날 같으면 로켓 만들 때마다 부품들을 다 새로 만들었는데 네. 이제는 공용화해라, 플랫폼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근데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이제 저가 로켓들, 그다음에 공중에서 발사하거나 아니면 펠콘 로켓 같은 경우 지상에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네. 굳이 지상에 내려앉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낚아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뭐 이런 방식. 지상으로 이렇게 잘 내려오려면 내려올 수 있는데 비용이구나. 그것도 비용이 들고 무엇보다도 내려올 연료를 탑재를 해야 되니까 파워를 이제 100% 못 쓰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를 공중에서 낚아챌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보면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별 연구를 다 하네,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는 정부의 이 수준을 넘어서서 민간 기업의 각축전이 이제 벌어지는 지역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H3라는 어떻게 보면은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게 이번에 실패했다.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H3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로켓이고요, 고체 로켓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엡실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고체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 10월달에 이제 엡실론 로켓이 또 발사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답답한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백업이 있으니까 탄탄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고체 로켓 실패, 이번에 액체 로켓 실패. 그러니까 도대체 뭘 믿고 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됐다라고 네네. 해서 답답한 거죠, 보면은. 많이 좀 일본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우주 강국이 또 돼서 네. 뭐 일본 거 이제 위성 싣고 우리 로켓으로 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민수 시장을 이제 겨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주 로켓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실패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 고생했을 엔지니어들 생각해 보면 아유 또 얼마나 갈려 들어갈까 이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 확실히 거죠. 그 일본이 아까 뭐 60년대 막 그렇게 로켓 성공하고 70년대 막 고궤도 위성 보내고 하는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런 무슨 만화 콘텐츠나 이런 거 애니메이션 그렇죠. 이런 게 우주 막 이런 거 배경이 많았군요. 예, 우주 형제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다 우주로 나가잖아요. 뭐 아톰부터 시작해서 은하철도 우주 999, 999, 뭐 야마토도 그렇고 뭐 건담도 그렇고 다 우주 배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도 확실히 좀 이런 뭐 콘텐츠도 영향을 또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생각이 어떻게 보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또 쫓아가야죠. 이제. 자, 그러면 일본의 이번에 H3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세계 글로벌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